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분석 홍콩 관련된 내용 발표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중국 상무위원 회의 162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서 어제 저녁에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그리고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타 등의 4가지로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이게 홍콩의 특별주의 바탈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제조업이 공동화로 전체 홍콩 수출에서 홍콩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설령 향후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평균 대중 관세율이 19.3%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도 홍콩에 대한 관세 부과 규모는 8천만 달러로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어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관세는 당연히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홍콩 중개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표 4번을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 홍콩의 중개무역 역할이 상실되면 향후 중국에서 홍콩, 또한 홍콩에서 미국까지 루트를 통해서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부분의 수출이 모두 차단될 것으로 가정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4% 규모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특별주의 바탈 이슈가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밋밋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림 5번과 6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콩 달러의 미국 달러 패거제 붕괴 가능성도 저희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홍콩 번론 통화의 2배 이상, 그리고 M2의 23%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정부의 재정 보유도 2020년 올해 4월 기준으로 1조 홍콩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까지 감안하면 홍콩 금융 당국의 자본 유출 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따라서 홍콩 달러의 달러 패거제 붕괴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8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어제 그 홍콩과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각각 0.8,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의 완화도 강세로 보였고요. 이런 미국의 홍콩 특별주의 바탈, 그리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소식에 따른 시장 우려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에 홍콩 국가보안법 전인대 심사 발표 이후에 홍콩 달러 12개월 선물환 포인트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 당일날 홍콩 H지수도 5% 급락했고요. 그래서 이런 홍콩 특별주의가 발달되면서 이런 자본 유출 가능성 아직 존재하고, 이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가 점차 다방면적으로 심화될 텐데, 그래서 금융업이 전체 GDP의 20% 정도 차지하는 홍콩 입장에서는 금융 허브 이지가 좀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악재로 봤을 때는 홍콩에 대한 기술 교제를 시행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부 기술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 루트까지 차단되는 셈이고, 향후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주요 기술 관련 수출 이런 교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림 9를 좀 보시면요. 중국 대비해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관세 혜택은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홍콩 같은 경우는 좀 관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홍콩으로부터 거의 제로 관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이제 홍콩에 대한 수출이 관세가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페이지 그림 10을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 대비해서 홍콩과 미국의 무역 규모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3%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피해를 받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DI 같은 경우에도 그림 11을 보시면 홍콩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미국이 홍콩으로 받는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따른 자본 이탈 영향도 미국 쪽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 12를 보시면 오히려 홍콩 측면에서는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에 대한 수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컸다는 점에서 오히려 홍콩 쪽에서는 이 IP에 대한 신개념 뭐 IT 쪽 신기술이나 아니면 국방 쪽 신기술에 대한 수출이 좀 막히는 부분이 오히려 홍콩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미국 기업들에서 이런 수출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관세를 올리고 수출이 막힘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크로 피해는 크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콩이 가장 매력이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비자 발급이나 아니면 물류 서비스 이동 그리고 뭐 절차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낼 수 있기에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같은 구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홍콩으로 외국인들이 뭐 지점을 내는 데에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13을 보시면 현재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한 1344개가 되는데 여기서 아시아 본사를 둔 기업이 한 290개입니다. 이 290개 에서는 대부분의 대형주들 저희가 아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기업 비중을 보시면 금융이랑 IT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불필요한 법적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홍콩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싱가포르나 아니면 아예 중국 상해나 북경으로 거점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 매력도는 홍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금융허브에 대한 위치가 위협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당장의 영향,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거는 뭐 1차 무역협상 파기라든가 아니면 관세를 올려서 직접 매크로에 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지고 지지율이 트럼프가 많이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관세 인상 같은 그런 전면전보다는 뭐 중국 유학생 추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중국 기업들 철회 이런 부분들의 추가 규제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부동산 쪽에서의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영향 같은 거는 좀 파악된 거 없으신가요? 홍콩 부동산 말씀하신 거죠? 네. 가격이 최근에 그냥 보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향후 추이 이런 거는 사실 아마 리츠팀이 좀 더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급락하거나 이게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흔들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보합 정도로 이게 되는 흐름입니다. 중국 내에서 사실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해 거래소도 있고 뭐 심천도 있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은 홍콩 주식은 뭐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 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일단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사실 홍콩 주식시장이 지금 외국인 비중이 더 높기도 하고 중국
번토 자금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달러 패거제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 달러랑 미국 달러의 자유 퇴환은 가능하고 그래서 연화 대비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찡동이나 네이티즈 이런 미국 상장 기업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하이 거래소 선택하지 못하고 선전도 아니고 홍콩으로 상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홍콩 거래소에 있어서 거래 제도이나 상장 조건 같은 거는 번토보다는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 있어서 봤을 때는 최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뭐 이런 거 좀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금융 허브 입지가 흔들리면 중국 상하이 이런 쪽에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연화의 이런 자본 계정 개방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 정부가 점차 하려고 하는 의도이지만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콩 뭐 이런 법이 뭐 나온다고 해서 홍콩 주식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 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제도적인 거 외국인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우려는 아직 없다고 보고 최소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기업도 일단은 번토보다는 홍콩 상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은 한 3개 있고요. 향후에 하반기도 한 8개나 10개 정도. 왜냐면 미국에 계속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상장 폐지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뭐 비리비리 그리고 등등 이런 미국 상장 대형 기업들이 홍콩 상장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우려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글로벌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월보 작성했고요. 먼저 이제 선진국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은 신흥국이 상당히 견조했고요.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은 다소 좀 부진했었는데 유럽 쪽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들은 달러가 좀 약세로 꺾이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좀 반등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러의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약세는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신흥국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유럽 쪽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독일 중심의 7,500억 유로의 이제 그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한 조성 기대감들이 높아졌습니다. 정책적인 통합의 기대감도 높아졌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취약국 중심의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이제 정책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정책 규모 자체가 GDP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결코 크지 않은 그런 금액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유럽 쪽의 재정적자 규모가 이제 9천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 시점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만장일치를 받더라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페이지 넘어가셔서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최근에 이제 유럽 주가가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봐주시면은 과거 5년 평균의 3표준 편차도 넘어가는 그런 과도한 주가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유럽 주식시장은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전략부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존 재정 부양책이었었던 케어스 액트가 이제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7월 중에 이제 추가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들도 종료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7월 3일에서 17일 그리고 8월 10일에서 9월 7일까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미국 주시장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후 시행될 수 있는 이제 정책에 대한 시점과 규모를 판단해 볼 그런 시점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자산 매입 규모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이유들을 들고 있고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해 봤는데 1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차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준이 시행됐었던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놨던 건데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어떤 정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연준이 그만큼 채권들을 사주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래 페이지에 일본의 사례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자산 매입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정적인 수준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 대해서 시행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행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연말쯤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9월 이후에 단기물을 타겟하는 Y60 정책이 좀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소멸되는 구간들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부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 정책에 대한 시점과 발행 규모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박스권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드 커브 죄송합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같은 것들이 시행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금리 같은 것들은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IT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는 그 순조롭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5월 실무 지표 중에 인프라랑 부동산 투자의 반등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특수채의 발행의 효과에 대한 우려는 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자동차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5% 증가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넘어가시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6월부터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중기 요도성 지원 창구 자금을 회수하는 등 이런 통화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특별 구체 발행에 따른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아직도 있으나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 위주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홍콩구가 보안법을 둘러싼 그리고 미국 대선 앞두고 미중 갈등 재점화 외에 베이징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도 그 센티먼트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지수의 상승 여력이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업종을 보시면요.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33페이지 보시면 10월 1일부터 중국은 창업한 차이넥스로 이 대표 지수로 하는 창업한 IPO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科创판 IPO 등록제가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 간편화하는 이런 제도고 그리고 장외 시장 관련 개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업한 개혁에 따른 IPO 신청 그리고 자금 조달, 인수 합병 등의 관련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발표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랑 36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금까지 소비 쿠폰을 많이 발급했습니다. 35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 235억 원 정도 발급되었고 이 부분이 경기 소비재의 이런 실적으로 이어져서 저희는 그래서 증권주, 경기 소비재 위주의 업종이 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인도가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슈미르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왜 강세를 기록하는 요인이 됐는지와 그리고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4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카슈미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중국이랑 싸운 건데, 이 사태가 지금 미중 갈등 시점에서 나타나는 점에서 미국과 인도와 중국과의 삼각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도 입장에서는 원래 남아시아 맹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아시아 내 영향권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갈등이 조금 심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방국을 만들려고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방국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4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거는 1대1로와 그리고 RCEP라는 협정인데, 지금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가 반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RCEP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RCEP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눈길을 돌리려는 상황인데, 모디가 이제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조금 이목을 돌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떻게든 공공의 적이 생기면은 모디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저번에 파키스탄과의 갈등 때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렇게 모디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그걸 반영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미국이 최근에 장기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제 우방국을 중심으로 투자나 교역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베트남이 친미 성향이 강한데,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탈 중국 현상이나 이런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섹터 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산업단지 임대나 개발 이런 섹터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국면에서 좀 강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업 쪽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아직은 IT 성장주라는 거고요. 그래서 탑다운 관심 종목 74페이지 테이블에 있는데, 역시 미국은 우리 항상 보는 IT 대형주들인데 잠시 이제 언택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언택이든 아니든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에서는 앞서 발표에 들으셨지만 중신증권 같은 증권주,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교체는 신규 편입은 알리바바, NEC, 케이던스 디자인인데 6월달 종목 중에서는 하이디라우하고 메트로닉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오이시쿠스는 이제 수익률이 좋아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종목 중에서는 NEC는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일본에서 기대되는 업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비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과 공동으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쇼를 진행하겠다는 뉴스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의 의견은 당장의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이다,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한중 관계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매출이 좀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한중 관계 개선 시 영향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화장품하고 면세는 산업이 딱 좋아질 수 있는 그 가장 키 포인트는 단체 관광객의 회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별 관광객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단체 관광객이 회복이 돼야 주요 면세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관광지에서의 그런 오프라인 매출까지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 전반적인 증시 반등 상황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면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드 이후에 리셀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리셀러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절대적이 되었는데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면세점의 고객 구성원이 다원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매출 안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판촉 경쟁도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 또한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면세점이 그동안 받고 있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까지도 해소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엔터랑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는 중국 수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은 진행이 됐으나 이제 방영이 안 되면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신호탄은 중국 내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수익으로 발생이 안 됐던 부분들이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가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선은 시그널은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지면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가능성은 이번 일로에서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제 게임 개발력은 국내 업체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 판로 발급만 재개된다면 중국 출시가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섹터 담당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급하신 네 가지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수혜폭이 크다고 보는 섹터가 어딘가요? 우선은 가장 눌려있던 섹터들이 아무래도 사드 이후에 좀 수혜가 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화장품, 면세? 어저께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화장품이 상승폭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채널보다는 브랜드가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 면세점 육성을 위해서 좀 하이난이라든지 특수지구에 굉장히 수혜와 혜택을 좀 몰아주고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던 차에 호재가 좀 섞여서 상승 탄력이 약간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브랜드가 좀 더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LG 디스플레이 발표해 주세요. 고정호 연구원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기존 전망대로 저희 영업 적자를 전망을 합니다. 주요 사업 부분별 하이라이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OLED는 코로나 영향 있었겠지만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공장 가동률 부진으로 실적 부진 보였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대형 OLED는 중국 광저우 8세대 공장이 아직 안 돌아갔기 때문에 국내 공장 가동률 부진과 맞물려서 실적 부진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LCD 사업은 TV 패널 사업은 이제 부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IT 패널 판매 증가로 인해서 전사 매출 증가를 이제 견인했을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LCD 패널 출하량에서
IT 패널 출하 비중이 1분기에 71% 정도였는데 2분기에는 이게 이제 84%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주가 보시면 이제 부지만 LCD 이제 업황, 그다음에 OLED 사업 차질 등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 움직임은 이제 무거운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OLED 사업이 이제 부진한 LCD 사업을 이제 극복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은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형 OLED 사업은 이제 잘 보시면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애플인데 애플의 아이폰 12 이제 출시 효과, 그다음에 애플워치 6세대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패널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Q 물량 증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인 효과에 대한 수혜가 이제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750만 대 정도 되고요. 2분기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게 765만 대인데 3분기가 이게 1955만 대, 4분기 이제 1625만 대까지 이제 1000만 대 이상으로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LED 사업은 중국 광저우 공장 이제 정상화에 따른 실적 전망 저희 전망하고 있고요. 결국 대형 OLED 출하량도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100% 가까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Q 증가에 대한 약간 기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OLED 사업이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이제 2배 증가, 영업 적장은 500원 내외로 이제 크게 축소를 전망하기 때문에 전사 실적 성장 개선에 따른 매집 유효, 3분기 이후의 매집 유효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카스텔바작 이정 연구원입니다. 네, 의무공표 자료입니다. 동사 2016년 프랑스 본사를 인수했고요. 국내에서 캐릭터 골프웨어를 전개 중입니다.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금 사용, 아웃도어 활동 증가, 그 다음에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대체 등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은 뭐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걸로 보는데요. 일단 점당 매출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좀 점포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형은 안 늘지만 어쨌든 부진 점포 줄어들고 온라인 매출 비중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제 향후 뭐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스텔바작 브랜드를 글로벌 파트너사한테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 이제 진출을 준비 중이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좀 성과가 가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 출시할 계획이고요. 또 최근에 홈쇼핑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데 저희가 좀 입점을 해서 신규 채널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지금 그냥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평균에 해당하는데요. 향후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성공한다면 좀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매도 가능성이 낮아서 단기 수급 부담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NH 프라임 리츠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NH 프라임 리츠 뭐 아시다시피 그 서울 주요 지역 내 프라임급 오피스 투자하는 위탁 관리형 리츠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스퀘어, 그다음에 강남 N타워, 그다음에 삼성화재 서초사옥, 잠실 SDS 타워 이 4개를 지분 수익증권을 또 투자하고 있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해당 건물들의 주요 임차인은 뭐 삼성증권, 삼성화재, SDS, 11번가, 뭐 SK해운 정도이고 뭐 기본적인 공실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잔여 임차 기간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대형 오피스들의 공실률 8.6%인 걸 감안해 보면은 뭐 건전성은 높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 말 이사회 통해서 공시했고요. 미국이랑 프랑스, 뉴욕, 그다음에 파리, 헬싱키 이렇게 3개의 빌딩의 수익증권을 편입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총 규모는 700억 정도 되고요. 당연히 이번 편입 통해서 해외 부동산 비중은 0에서 45%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추가 자산 매입은 계속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기존에 예상이 됐고요. 이번 인수권 외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자산 편입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여전히 좀 갖고 있는 리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년 11월 결산인데 5%대 중반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테슬라가 어제 7% 올라서 한 1,080달러 정도 주가가 됩니다. 지금 1,000달러 안착을 이제 했다라고 지금 보고요.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2분기에도 흑자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ID3가 9월부터 이제 인도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하반기부터 이제 가속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레포트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랠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쪽 전동화 관련 부품 회사들은 주가 반영이 거의 되지 못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내연기관의 감소랑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자동차 부품주 쪽이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이게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내연기관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전동화 매출액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모비스의 전동화 사업의 포텐셜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해가 장기 추세의 저점일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매출 늘고 이익률 개선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그런 장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한 40만 원, 현재 한 2배 수준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커버 페이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이제 전용 플랫폼 도입이 되고요. 2025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판매 목표가 165만 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리즈너블한 사업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이제 아래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전동화 매출액이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6.3조 원, 작년이 2.8조 원이었는데요. 영업 매출 비중이 한 31%까지 늘 걸로 보고요. 연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한 52조 원에서 4조 원까지 넘어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듈 부분은 올해 최저점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제 전동화 쪽도 내년 이후에 흑자 전환하는 구조를 보고 있고요. 장기 실적 전망에서 2022년 이후에 AS 부분은 이제 7.7조 원 수준에서 매출을 고정시켰고 모듈 쪽에서 부품 제조와 모듈 조립은 줄어드는 걸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표 1번 보시면 ROE하고 PBR을 고려한 타겟 프라이스를 연도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업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한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4페이지에 그림 보시면은요. 그림 1번 보시면 지금 19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EV랑 플러그인을 한 12만 4천 대, 이게 25년에 92만 대까지 가는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 EGMP 그리고 이후에 이제 넘버 오브 EV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림 2번이 이제 현대모비스 전동화 매출액에 대한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그림 3번, 4번은 이제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전망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림 4번이 여기서 모듈 쪽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추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장기 추세에 있어서는 가장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줄어들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망은 일단은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좀 현대차 그룹이 그 2위 쪽에서의 경쟁력이 글로벌 피어들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모비스의 그런 전장 관련된 상대 우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좀 경쟁력은 저희가 믿고 투자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한번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숫자나 항속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리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MS는 한 4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항속거리라든가 기본적인 모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차들 대비해서 충분히 좋은 성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EGMP 모델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지금 폭스바겐 다음 정도로 나오는 대형이 늦은 것도 아니라서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개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마치겠습니다.